네, 그럼 저희 옮긴과 드린 고전 그리스어 문법 열 한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중간태, 수동태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지요. 구체적 용법까지는 다 안 받고 형태를 이야기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부분까지 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뭐 태라는 것이 적어도 어떤 느낌의 개념인지 정도는 좀 와닿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예문들을 보고요. 형태를 저번에 좀 보셨으면은 그 형태의 응용 형태, 그러니까 뭐 모음 축약 형태죠. 기본 오메가 동사에서 이제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었죠. 이제 엡실론으로 끝나는 유형, 오미크론으로 끝나는 유형, 알파로 끝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형태도 오늘 한 번에 다 나갈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능동태에서 직설법 현재 시제 능동태의 오메가 동사 모음 축약 유형을 잘 숙지하고 계셨더라면, 그 규칙을 숙지하고 계셨더라면 전혀 무리 없이 그 규칙만 적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형태가 이거 하나만 외우면 그거 플러스로 이렇게 하면 돼요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나가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잘 외워두지 않으면 점점 이게 많아지고 마치 빚이 쌓이듯이 복리로 계속해서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원래 빚도 그런 것처럼 빨리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잘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 간단하게 형태를 연습하는, 연습 문제 저번에 드렸었죠. 한 분씩 돌아가면서, 두 문제씩 하면은, 잠시만요. 되나? 오늘은 뭔가 좀 많이 오신 것도 같고. 한 문제씩 해보죠. 뭐, 그러면은, 먼저, 김민우님, 1번, 이제, 리오, 동사, 2인칭 단수, 중간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리에로 했습니다, 선생님. 리에. 그렇죠. 리에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에겠죠. 네. 이제, 이오타 서브스크립트가 들어간 에다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위에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표기상, 이제 에다 이거와 이 에의 A와 에의 발음상의 발음상 가까워지기 때문에 고전기 아테네 시대에서 그래서 이제 에이로 표현한 경우도 표기한 경우도 고전기 아테네 아티카 방언 산문에서는 발견된다라고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리에로 씁니다. 이쪽이 이제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2번 뺨뽀 동사의 3인칭 복수 능동태를 유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펜포 동사의 3인칭 복수 능동태는 펜푸신입니다. 네, 그렇죠. 팸푸신. 네, 악센트는 여기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뉘는 이제 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하는 뉘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3번 이어서 신보예님 빠이데우오 동사의 1인칭 복수 중간수동태. 파이데우 메타유. 네, 악센트는 어디죠? 악센트는 오 위요. 그렇죠. 파이데우 오 메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장음절 하나나 단음절 두 개로 어미가 오기 때문에 보통은 원래 있던 자리에 오는데 얘는 원래 있던 자리가 여기였어요. 파이데 우였어요. 파이데 우 오니까. 근데 오메타가 붙으려면은 이제 모음이 세 개가 음절이 세 개가 오죠. 그래서 리세시브는 최대한 안테페너드까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데 우 오메타.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김태영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4번 람바노. 제가 그 중간태랑 수도태
그 수업을 아직 못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아직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천천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3인칭 단수 중간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에 따위를 붙입니다. 그래서 남바 느까지가 어간이고 여기에다 에 따위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남반 에 따위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유지수님 혹시 5번 가능하실까요? 네. 페레인으로 했습니다. 페레인. 네. 아이고야. 페레인은 능동태입니다. 현재 능동태 부정사.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나르다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니까 나르는 것, 나르기라는 것이 돼요. 하지만 이제 중간 수동태 부정사니까 나르다라는 뜻의 어떤 중간태거나 아니면 날라지기가 돼야 됩니다. 수동태 부정사니까. 이거는 페, 레, 스, 타이로 써요. 이제 에스타이가 현재 중간 수동태 부정사의 미입니다. 정해진. 그래서 페레스타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페레스타이. 이 태는 형태가 달라졌을 때 이제 태는 의미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꼭 형태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6번 드리미님 네, 페이테이입니다. 베이테 이거죠. 3인칭 단수 능동태니까 저희 많이 봤죠. A를 붙이면 됩니다. 그냥. 그다음에 7번을 장지은님 아르케스테요. 아르케스테 2인칭 복수 중간태 그렇죠. 아르케스테 이렇게 쓰면 되겠죠. 혹시 오늘부터 들으시는 이채윤님 혹시 중간태 배우셨나요? 습하셨나요? 예, 저번에 본 게 있어서 네. 네, 혹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디오코마이입니다. 요 코마이 그렇죠. 이제 1인칭 단수 중간태 기본형이죠. 현재 시제. 자, 그래서 D, O, 코마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끝에 있는 아이는 항상 말하지만 끝에 있는 아이는 이제 단음절로 치기 때문에 리세시브 악센트를 했을 때 안테 페널트 오메가까지 옵니다. 그래서 디오코마이 여기 찍으시면 되고요. 네, 좋습니다. 중간대 형태까지 그래도 배우셨다니 다행입니다.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중간태, 수동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구체적인 용법들을 보도록 하죠. 이제 저번 주에 설명드렸듯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뭐 요약을 간결하게 하자면은 뭐 이제 첫 번째로 좀 유용한 구별은 이제 에밀 벤베니스트라는 사람이 처음에 제안했던 주어가 행위 과정의 외부에 있는가, 내부에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주어의 행동이 주어 바깥에 있는 대상에 영향을 주는 걸로 귀착이 되는가? 아니면은 주어의 내부에 귀착이 되는가? 라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에페이테, 이거는 미완료 시제인데요. 그래서 페이토 동사의 능동태를 쓰면은 설득하다.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주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건데, 페이토마이를 쓰면은 설득되다라는 뜻도 돼요. 당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설득되다라는 뜻도 되지만 복종하다, 따르다라는 뜻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복종하다. 그거는 내가 나의 마음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바뀐 게 내 안에서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뀐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설득된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태, 페이토마이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식의 이해를 한다면 이 외부, 내부라는 구별을 유용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조금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더 볼만한 구체적인 개념들이 있는데 그건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형태부터 간단하게 한 번 더 보고 넘어가죠. 이제 저번에 봤던 게 능동태, 직설법 현재 시제 능동태, 기본 형태 봤었어요. 페이토 동사의 능동태 형태와 중간 수동태 형태를 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 수동태 동사만
이제 다시 한번 쭉 보면은 페이토마이, 페이테, 페이테따이, 페이토메따, 페이테스테, 페이토톤따이, 페이테스타이, 페이투, 페이테스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형태들이죠. 1인칭 단수부터 3인칭 복수까지 직설법. 그리고 부정사인데 현재 부정사, 현재 시제 부정사.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아우리스트 부정사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정사라고 하면은 지금은 일단은 현재 부정사를 말하는 거지만 원래는 다른 시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부정사라고 단서를 달아두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2인칭 단수 명령형. 사실 이것도 현재 시제 명령형, 미래 시제 명령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건 현재 시제 명령형. 그래서 2인칭 단수 명령형, 능동태, 중간태 배웠고, 그 다음에 2인칭 복수 명령형 배웠는데, 2인칭 복수는 뭐 직설법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뭐 외우실 건 없습니다. 자, 이게 오메가 동사 기본 형태였고, 여기에다가 모음, 축약, 유형을 붙이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하나씩 볼게요. 엔딩은 똑같아요. 당연히. 엔딩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이에오라는 동사, 만들다, 하다라는 뜻의 시를 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에트리, 포엠, 그다음에 포엣, 시인, 포엣이 이제 포이에테스예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포이에오마이 이렇게 되겠죠. 1인칭 단수 중간 수동태 하면은. 그리고 악센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음 축약 유형 동사에 만들 때는 이제 형태를 만들 때는 일단 축약 안 시킨 상태로 엔딩을 쫙 붙입니다. 그리고 리센시브 악센트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악센트 조합됐을 때 악센트 규칙에 따라서 악센트를 붙입니다. 이런 절차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뽀이 에오마이 다음에 뽀이 에오마이면 끝에서부터 세서 안돼 페널티에 올 수 있겠죠. 마이는 단음절로 치니까. 그래서 뽀이 에오마이에 오면은 이 상태에서 에랑 오랑 합쳐지면, 즉 엡실론이랑 오미크론이랑 합쳐지면은 우가 되고 합쳐질 때 앞에 있는 쪽에 악센트가 달려 있으면 서컴플렉스가 오고 뒤쪽에 있는 애 악센트가 달려 있으면 어큐트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없으면은 그냥 원래 있던 곳에 붙이면 돼요. 상관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뽀이 우마이. 참고로 이거는 아티카 방언 형태예요. 그러니까 아티카 방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고 사실은 이온이나 다른 데서는 축약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약을 안 한 거랑 한 거랑 둘 다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이제 뭐 방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 된 상태를 알아놔야지 이게 어떤 원리로 바뀌는지 알 수 있겠죠. 이것만 외우면 오히려 어려워요. 이 뽀이 우마이, 뽀이 에랑 뽀이 에이 따이 이걸 다 외우는 거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뽀이 에이 따이, 호라 따이, 델 루 따이 다 다르게 생겼죠. 근데 이 다르게 생긴 것이 원래는 하나의 어미, 에 따이를 가지고 있었고 단지 에 따이 앞에 어떤 모음이 오는지에 따라 결과적으로 달라질 뿐이다 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축약이 안 된 상태도 알아두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꾸는 데에도 법칙이 있다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엡실론이랑 오메가랑 오미크론이 합쳐질 때는 우가 된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모음이랑 이 모음이랑 합쳐지면 어떤 모음이 되느냐. 이걸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엡실론이랑 오미크론이 합쳐지면 우가 된다. 그다음에 알파랑 오미크론이 합쳐지면 오메가가 된다. 이걸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로 악센트 규칙. 악센트 규칙은 쉽죠. 합쳐질 때 앞에 있는 얘의 악센트가 있으면 합쳐졌을 때 서컴플렉스가 된다. 뒤에 있었으면 어큐트가 된다.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그 모음끼리 어떻게 합쳐지는지를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뽀이 우마이, 그다음에 2인칭은 뽀이 에니까 이건 합쳐질 때 그냥 뽀이 에가 됩니다. 그다음에 뽀이 에따이는 뽀이 에이 따이. 뽀이 에 오 메타는 자 여기는 오 메타가 음절이 이미 3개이기 때문에 항상 오미크론에 이제 악센트가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쳐졌을 때 뒤에 있으니까 얘는 어큐트가 찍힌다는 겁니다. 뽀이 우 메타. 사실 당연해요. 왜냐면 뭐 애초에 서컴플렉스가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애초에 세 음절이 있으니까.
엔테페널테 스컴플렉스 모도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건데 이렇게 규칙화해서 외우면 된다라는. 그다음에 보이에 에스테. 자, 또 여기도 엡실론, 엡실론 두 개죠. 그럼 A가 되겠죠. 그래서 보이 에이스테. 그다음에 보이에 온따이면은 보이 운따이. 보이에 에스타이면 보이 에이스타이. 보이에 우면은 보이 우. 이거 명령형이죠. 그다음에 보이에 에스테, 보이 에이스테. 똑같죠. 인칭복수 직설법이랑. 자, 그다음에 호라오 같은 동사를 보면은 호라오는 이제 보다. 호로마이가 있어요. 그래서 호라오마이 이렇게 되겠죠. 알파랑 오미크론 합쳐지면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호로마이. 그다음에 호라에 합쳐지면 호라. 저는 이제 이오타 안 읽고 있어서 호라라고 읽는 거고 읽으셔도 돼요. 호라이. 조금 약하게 읽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호라에따이면은 호라다이. 그냥 알파가 됩니다. 그다음에 호라오메타 그러면 호로메타 아까랑 똑같죠? 알파랑 오메가랑 합쳐지는 거. 근데 여기는 오미크론의 악센트가 있었기 때문에 어큐트가 붙는다. 그다음에 호라에스테면 호라스테, 호라온다이 호로온다이, 호라에스타이 호라스타이, 호라우 호로, 호라에스테 호라스테.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델로오라는 보여주다, 입증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델로오마이면은 오미크론 두 개 합쳐지면은 우가 돼요. 그래서 델루마이. 델로에는 델로이, 로이. 그다음에 델로에따이, 델루따이. 델로오메타, 델루메타. 델로에스테, 델루스테. 델로온따이, 델룬따이. 델로에스타이, 델루스타이. 델로우, 델루. 델로에스테, 델루스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음 축약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거기 때문에 저번에 능동태 형태와 같이 아직 잘 숙지가 안 되신 분들은 복습하면서 같이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곱하기를 하는 방식으로 마치 종이 접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으면 한 겹이 생기고 또 한 겹이 생기고 또 한 겹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잘 외우셔야 돼요. 금방 이제 종이 금방 두꺼워지듯이 팍팍팍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한 장 한 장 쌓일 때 잘 외워두셔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려 저희가 아직도 형태 중에서 여러분은 아직 과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어로.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에 대해서 오직 일반적인 진리와 여러분의 현재 습관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상 거의 얘기를 못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제를 외울 때 한동안 현재 시제만 계속 외우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시제를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 확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제를 외울 때 잘 미리미리 숙지를 해두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늘어나요. 어디에 뭐가 붙고, 어디에 뭐가 붙고, 뒤에 뭐가 붙고, 앞에 뭐가 붙고, 중간에 뭐가 붙고, 어간만 놔두고, 어간하고 뭐 사이에 뭘 넣고, 어간 앞에 뭘 넣고, 다 이런 식으로 뭘 붙이고 하다 보면 이제 뜻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기본적인 그 줄기를 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줄기는 정말로 잘 외워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줄기에 뭐가 붙어서 이게 된다. 줄기에 뭐가 붙어서 이게 된다. 이거를 알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통째로 외우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외워져요. 하나하나 분석해서 지금부터 가장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잘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용법을 이제 좀 보도록 하죠. 결국에는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하면은 주어 피 영향성이라는 어떤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결국에는 주어가 어떤 영향을 받는 것, 주어가 영향을 받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중간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주어 피할 형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번에 아드라도스라는 학자가 제시했던 이 대립을 통해서 능동태, 중간태 차이는 뭐냐, 중간태, 수동태 차이는 뭐냐, 능동태, 수동태 차이는 뭐냐, 라는 거를 좀 생각해서 이제 좀 그 대립을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지 동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동사는 그러니까 이 대립을 통해서 아드라도스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동사는 중간태로 썼을 때 능동태와의 대립에서 중간태로 쓰인 거고 어떤 동사는 수동태와의 대립에서 중간태로 쓰인 거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동사가 능동태로 쓰였을 때 이 능동태는 중간태랑 대립하는 거고 이 능동태는 수동태랑 대립하는 거고 결국에는 다 다르다. 동사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구문상의 특징이라는 것도 영향이 많고 당연히 중요한 요소지만 렉시컬하게 그러니까 단어의 수준에서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의 수준에서 그 의미가 어떤 유형인지 어떤 방식으로 태를 가질 수 있는지 태의 구체적인 의미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자체가 의미에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원래 말의 의미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말은 목적어를 갖고 어떤 말은 안 갖죠. 어떤 말은 직접 목적어만 갖고 어떤 말은 간접 목적어도 가질 수 있죠.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좀 이제 고전어 문법학 쪽이 예전에는 이런 문법 중심으로 좀 이루어졌다면 요즘에는 그런 레시컬한 수준에서 동사들의 유형을 나눠가지고 어떤 한 아이템만 지배하는 동사, 투 아이템 지배하는 동사, 쓰리 아이템 지배하는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다시 확 짜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라틴어 쪽은 좀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런 식의 흐름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이거에 엄청나게 이렇게 뭐랄까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중간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진짜 그리스어, 저도 이제 그쪽에 전문은 아니니까, 어학이 전문은 아니니까,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어, 또 언어학 쪽에서 엄청나게 그렇게 거의 프로그래밍처럼 컴퓨터 공학에 가깝게, 그러니까 공학의 느낌으로 언어를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함수로 타타타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를 좀 그렇게 설명하는 틀을 만드는 거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나름 일리는 있어요. 하는 거 보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저렇게까지 다 나눠버리면이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간태의 구체적인 의미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거를 하나하나 볼게요. 여기보다 사실 오늘 보는 것보다 좀 더 많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들,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어가 피영향성의 위치에 놓이는 동사 또는 사건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동사의 결과가 주어한테 귀착되는 것들을 보면은요, 문제는 이 주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주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어를 신체의 수준에서 볼 수도 있고 어떤 권한, 권리의 마음, 그 권리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고 마음이나 어떤 심리, 감정 이런 영역으로 볼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 주어라는 거를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그게 특수한 타입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주어라는 점에서 모두 동등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적, 이제 가장 좀 직관적으로 자기 신체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자기 신체로 움직여서 하는 동작, 어디로 가는 거, 오는 거, 걷는 거, 뛰는 거. 이런 신체를 사용하는 동작과 이동 동사들은 대부분 중간태로 씁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00%다 맞는 틀은 아니라는 거를 항상 또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스어에서 100%는 없어요. 고전에서 100%는 없고 네이티브도 어차피 안 남아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문법적인 것들을 많이 제고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가장 근사한 흡사한 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잘 끼워 맞춰지지 않는 예외들은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그 예외들 중에서 어떤 거는 설명이 가능한데 이러이러한 식으로 변해서 그게 결국엔 그렇게 됐다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건 안 그래요. 끝까지 안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빠스코 동사. 빠스코 동사는 뜻이 격다예요. 격다. 근데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미치는 거죠. 이건 왜 능동태인가? 뜻 자체가 격다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겨우겨우 설명이 되는 게 있고 해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다 후대의 분석이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결국에는 태를 나누고 뭘 나누고 뭘 나누고 다 이것도 나중에 문법학자들, 그리스어 문법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라틴어 문법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언어학 쪽에서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른 건데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어를 진짜로 그냥 쓰면서 계속해서 그 변하는 그리스어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걸 몰랐죠, 당연히.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뭐 시제와 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처럼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중에 배우실 텐데 아오리스트 동사는 과거 시제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끝난 거거든요. 완료된 거. 완료된 걸 말하는 건데 어떤 동사의 아오리스트 시제는 수동태로 쓰여요. 의미가. 의미상 갑자기 수동태로 바뀌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완료된 거는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료했다는 것보다 완료됐다는 게 직관적으로 오죠. 그러니까 완료라는 상에는 그 시상에는 애초에 수동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어리스트 능동태 형태인데 수동태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태든 뭐든 시제든 뭐든 어 100% 깔끔하게 나눠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어 사전이 이렇게 긴 거예요. 그 용례들을 다 실어놔서 어떤 식으로 변했고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짐작대로 이 동사의 능동태 형태는 이거야. 알고 있어요, 내가 이미. 그러면은 수동태나 중간태로 바뀌었으면은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보고 내가 아는 단어의 수동태 형태네. 그러면 이런 뜻이겠지 하고 짐작하고 사전을 찾아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전을 보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고요. 뭐 그런 동사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고 뭐 조금은 어쨌든 현대어에 비하면 많다라는 거죠. 현대어는 좀 직관적으로 그 문법과 단어가 그래도 많이 벗어나지 않는데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신체 동작. 대표적인 게 루오, 루오마이 이런 동사가 있어요. 루오는 이걸 반대로 썼네. 씻기다죠. 씻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또는 다른 것을 씻기면 이걸 진짜 한국어로 설명할 때도 항상 제가 어려움을 느끼는데 한국어는 씻기다란 말이 애초에 이상하지 않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억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어에서는 저의 가설 중 하나는 뭐냐면 한국어는 기본이 중간태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말은 내 몸을 씻을 때도 씻는 거고 나 씻을 게고 그리고 그릇 씻는 것도 그냥 씻는 거고 씻기다란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씻기다, 겨지다 이런 게 모르겠어요. 원래 있었던 건지 어떤 다른 언어에 있는 그 태를 번역하기 위해서 들어온 말들인 건지 들어왔거나 만든 말인 건지 많이 안 쓰였던 건데 그거를 붙여가지고 쓰던 건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죠. 예를 들면 그나 그녀 같은 대명사도 다 he나 she 번역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자주 쓰기 시작한 거고 좀 그런 거라는 의심을 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는 소위 국어 시간 맞나? 국어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희리기 우구추 같은 그런 말들이 형태소들이 원래 디폴트로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데 아무튼 한국어에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씻다
굳이 능동태로 강조해서 말하자면 씻기다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중피동, 이중사동. 그래서 맨날 뭐 사람들끼리 싸우잖아요. 국립국어원이 맞다, 국립국어원에서 틀리다. 국립국어원은 또 이상한 말을 하고, 국립국어원 이상한 말 하는 때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믿지 마시고 본인의 어떤 합리적인 논리로 이거는 이런 것 같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은 조금 되게 너무 원론의 원칙에 맞는 말을 하고 가끔은 좀 너무 뭐랄까 어, 싸우지 않을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 들어오니까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민원 때문에 너무 이 합리적인 답변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 답답한 뭐 어디가 답답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직관과 언어적 직관과 합리성을 믿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홀로이 앤 루드로 룬따이라고 하면 이 룬따이는 중간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탕에서 씻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룬따이는 중간태 동사인 거죠. 많은 사람들을 주어로 갖는 거. 우 루에따이 또 소마 그 또는 그녀는 3인칭 단수니까요. 몸을 씻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간태인데 타동사로 쓴 거죠. 또 소마가 목적어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그 또는 그녀는 주어는 자기의 몸을 씻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카티즈도, 카티즈도마이라는 동사는 앉히다, 놓다, 위치키시다, 위치시키다, 그다음에 자리 잡다, 앉다, 이렇게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능동태가 자리 잡다라는 뜻이 돼요. 자동사로 쓰였을 때. 그렇게도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100%다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능동태는 앉히다 이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몸을 안 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냥 쓰다 보니까 카티스도를 능동태인데 자동사로 쓰면 자리를 잡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태와 비슷한 뜻이 똑같은 뜻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진님 말씀대로 본인의 몸을 씻는 게 아니고 남의 등을 밀어주면 능동태가 되겠죠. 하지만 그게 만약에 혹시나 중간태를 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뭐 자기 아들이거나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와의 어떤 연관성을 나타내고 싶으면 중간태를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쓰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다는 거. 자, 그다음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은 오몬 카티즈도 똔데 소테로스 디오스 하면은 나는 구원자 제우스의 소테로스 디오스가 속격이에요. 그래서 구원자 제우스의 보모스 하면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이 보몬 똔데 하면은 이 재단이란 뜻인데 제가 번역은 재단을 여기 놓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똔데 같은 이거 관사 뒤에 대가 붙으면은 약간 이렇게 가리키듯이 데이시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시하면서 어,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놓겠다. 이 재단을 놓겠다라고 하면 이상하죠. 아직 안 놓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놓겠다라는. 자, 그다음에 소유, 이익. 자, 이런 동사들이 좀 재미있는데 이런 동사들이 소위 어, 교과서에서는 스쿨 그래머에서는 어떤 주어의 관심, 주어의 이익에 관련해서 사용되는 중간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리오는 풀다라는 동사예요. 풀다. 그러니까 묶여있던 거나 어떤 갇혀있던 것을 풀다라는 뜻이고 리오마이라고 하면은 중간태로 이것도 풀다, 해체하다예요. 그러면은 이제 리오마이라고 쓰는 경우는 어떤 거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풀다라는 뜻이 돼요. 예를 들면 노예를 해방시킬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에타이투스 둘루스라고 하면은 그 또는 그녀는 자신의 노예들을 해방시킨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자기 노예들이니까 뭐 자기의 이익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에 관련되는 행동인 거죠. 자기가 결정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거는 노예들이 물론 해방된 거가 중요하지만 노예들이 해방해서 결국에는 주어한테 오는 어떤 결과, 노예들이 해방되었다는 결과를 주어에 관련시켜서 말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위에타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다음에 또 어떤 식이 있냐면 투스 폴레미우스 리오메타. 우리는 적군들을 풀어준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어 적군들을 보상금을 받고 풀어주는 거거나 아니면 받으려고 이제 풀어주는 거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익에 1인칭 복수주어죠. 주어의 이익에 관련되어 있을 때 위오마이라는 중간태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태가 얘기하는 어떤 사건의 초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사건이 이렇게 있을 때 그걸 어디서 어떻게 비출 것이냐. 주어와 객체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비출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에 포커스를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적군들이 풀려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군들이 풀려나서 그 결과로 주어한테 올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중간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다음 문장에서 뭐 그래가지고 보상금이 얼마나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나 그런 식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리. 심리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에라오. 이제 저희 잘 아는 에로스 있죠? 사랑이라는 뜻의 에로스라는 뜻과 그 동사와 어근이 같은 에라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보통은 사실 에라마이라는 형태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중간태 형태로. 에라오는 언제 쓰냐? 현재 시제, 비완료 시제에서만 쓰여요. 다른 시제 형태는 모두 에라. 그러니까 에라마이도 현재에서 쓰일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모든 시제에서 에라마이가 쓰일 수 있고, 근데 현재 비완료에 에라오는 현재 비완료만 쓰이고, 그러니까 에라오가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동사고 같은 뜻인데 어떤 시제에서만 능동태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 다른 시제에서는 능동태를 안 썼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제와 태가 구분되지 않았던 거예요. 의미론적으로. 의미론적 영역에서 이 사람들한테 직관적으로 의미론적 영역에서 이건 겹치는 거니까 그냥 과거로 쓸 때는 그냥 중간태만 쓰고 능동태를 쓰면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겠죠. 우리한테 이제 이게 구분이 되니까 우리한테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에라오 동사는 속격을 목적어로 받아요. 라고 설명하면은 스쿨 그래머. 그러니까 목적어를 속격으로 받는다. 라고 하면은 스쿨 그래머. 소위 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목적어가 아니에요. 목적어는 항상 대격입니다. 원래. 목적어라고 하려면은. 속격이 왔다는 거는 이게 목적어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속격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어떤 건 대격이 오고 어떤 건 속격이 오고 어떤 건 역격이 온다라고 말하면 왜?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주죠.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맞는 설명은 속격이 왔을 때는 속격이 올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격이 올 때는 역격이 오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왜 속격이 오냐? 속격은 원인도 속격이에요. 속격은 언제나 뭐냐? 분리예요, 분리. 어디에서 이렇게 빼는 거. 속격이 소속의 속이라서 소속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속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집합 속에 걔가 있는 거죠. 걔를 어떤 집합에서 뺄 수 있으니까 속격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속격이라고 하면은 너무 좀 추상적인 느낌이 드는데 속격의 가장 직관적인 이미지는 빼는 겁니다. 이렇게 픽업 하나만 픽아웃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분리 이탈이 있고 근데 빼낼 때 생각해 보세요. 빼낼 때 그러면 어떤 관계가 생겨날 수 있냐? 기원도 되고 원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도 되고 이탈도 되고 기원도 되고 원인도 되고 그래서 이게
감정의 원인을 얘기할 때 속격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거기로부터 이게 생겨난다. 거기에서 뭐가 생겨난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예를 들면은 예문을 보죠. 폴레무 카쿠 에라타이라고 하면은 그 또는 그녀는 사악한 전쟁을 열망한다라고 우리말에서는 이걸 목적어로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어적인 어법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악한 전쟁으로부터 그는 에로스를 느낀다. 에로스를 갖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중간태는. 네. 그러니까 변화는 홀레무카쿠에 오는 게 아니죠. 내가 사악한 전쟁을 열망한다고 해서 사악한 전쟁에 변화가 오는 게 아니죠. 변화는 내 안에 열망이 생기는 게 변화죠. 그래서 중간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열망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크 에라마이 폴루테인이라고 하면은 나는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지 않는다. 플루테인은 인피니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플루테인은 평범하게 플루테인 목적어를 썼지만 산문적으로 사실 더 정확하게 쓰려면은 우크 에라마이 뚜 플루테인이라고 해야 돼요. 저희 관사를 인피니티브에 쓰는 거 배웠죠? 그래서 관사를 만약에 쓴다면 뚜 플루테인이라는 속격, 중성 속격 단수 정관사 뚜를 붙여서 이게 속격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그냥 부정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사를 온 거. 자, 그 다음에 블로마이라는 동사. 블로마이는 원하다, 바라다, 의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의향. 이거는 어떤 욕망이라기보다 에로스보다는요. 블로마이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바라는, 뜻하는 의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메디아탄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중간태 형태만 있는 동사라고 해요. 이거를 보통 어떤 문법서에서 사실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데포넌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액티브만 있거나 능동태만 있거나 또는 중간태만 있거나 하면은 보통 데포넌트라고 해요. 데포넌트가 뭐냐면 뭔가 하나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탈형 동사라고도 하고 뭔가 결여 동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한국어로는 또 못 갖춘 동사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못 갖춘 건 아니고 원래 없는 거예요, 그냥. 갖추고 싶은데 못 갖춘 것도 아니고 갖춰야 될 필요도 없고 얘네들은 원래 그냥 걔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의미상. 동사의 의미상. 블로마이라는 거는 애초에 그냥 주어가 그 뜻을 갖는 거기 때문에 네, 데포넌트 버브. 그래서 주어가 뜻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액티브가 생겨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메디아탄툼, 중간태 형태만 있는 동사 이렇게 부르고 이런 어떤 형태만 사용되는 경우를 다 통틀어가지고 데포넌트라고 부르는데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어,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유용할 수도 있지만 너무 모든 형태가 갖춘 거를 그 디폴트로 생각하는 느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절대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의미에 맞춰서 그 동사의 뜻에 직관적인 뭔가를 가지고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전해져 온 거고 그러니까 어떤 지도가 쫙 있고 동사들의 어떤 지도가 쫙 있고 거기서 이것만 썼다라기보다는 애초에 그것만 넣은 거죠, 지도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각자 편하신 대로 생각을 하죠. 자, 예를 들면은 트로에시 블레타이 니켄 그는 트로이아인들에게 이기기를 바란다. 뭐 블레타이 이제 3인칭 단수 중간 대동사죠.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상호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뜻은 능동일 수 있어요. 뜻 자체는 생각하기에.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상호적인 형태로 일어날 때, 서로 간에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중간태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디알레고마이라는 동사는 언제나 이게 디알레고라는 능동태가 있긴 한데 대화하다라는 뜻을 가질 때는 서로 대화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항상 중간태로 써요. 디알레고마이. 디알레고마이니까 이제 대화편이 뭐 디알로고스, 디알로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넬 안드리 디알레게타이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넬을 안드리 디알레게타이.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적이지만 복수일 필요는 없어요. 복수 주어가 아니라 한 사람이 주어지만 뭐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주어라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사건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니까 중간태를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에리스도 마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기려고 막 싸우다, 분투하다, 투쟁하다, 도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에리스라는 단어가 있죠. 그 누구야? 누구지? 누가 결혼하려고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황금사과를 했다가 파리스가 아프로디테한테 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트로이 전쟁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리스가 불화의 여신으로 유명하죠. 근데 사실 에리스가 불화라는 뜻 이전인지는 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불화도 포함하는 뭔가 음, 막 엄청 열심히 하는 거. 그런 심리일 수도 있고, 그런 상태?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리스도마인은 제가 본 문헌에서는 싸움이나 불화 같은 뜻보다도 오히려 경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도 꼭 둘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그냥 주어가 저쪽은 굳이 경쟁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혼자서 나 쟤보다 잘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쟤만큼 하고 싶어라고 해서 그냥 열심히 하다도 에리스도 마이가 돼요. 그냥. 네, 딱 진짜로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경쟁하려고 열심히 막 자기 나름대로는. 그럴 때도 이제 에리스도 마이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지만 헤시오도스의 일관알이라는 아주 오래된 이제 호메로스와 쌍벽을 이루는 서사시에 에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두 종류의 에리스가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에리스는 뭐 좋은 에리스가 있고 나쁜 에리스가 있는데 좋은 에리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경쟁심, 그러니까 제가 잘하면 나도 잘하려고 해서 막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식의 약간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경쟁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논문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읽어보면은 완전히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인간 내부에 들어있는 그런 본능적인 어떤 경쟁심 같은 거를 이야기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나쁜 거는 당연히 그냥 진짜 질투, 시샘, 미움, 불화 그런 어떤 싸움을 불러오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두 가지 그것이 결합된 어떤 감정 상태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에리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에리스돈, 타이, 알렐, 로이신, 깔로스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은 서로 다투고 있다. 알렐, 로이신은 서로 서로라는 역격 형태고요. 그들은 서로 다투고 있다라고 할 때 다투는 그 대상, 다툼의 주제가 되는 대상은 대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깔로스.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고 중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성 단수 대격 형태예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말로도 그들은 아름다움을 다투고 있다. 말이 되죠. 아주 완벽하게 말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깔로스라는 거를 관점의 대격이라는 식으로 관점의 대격이라는 식으로 직접 목적어의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로 쓰이는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대격이랑 분리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게 교과서의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구문상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는요 일단은 신텍스 수준에서의 원칙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 그들 문법의 틀에서는 특히 이제 서양권 문법의 틀에서는 에리존타이라는 형태가 쓰이면은 일단은 중간태니까 중간태도 물론 타동사가 올 때도 있지만은 자동사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서로 간에 싸우는 거니까 자동사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거는 목적어가 올 수 없죠. 목적어가 올 수 없으면은 대격이 오면 안 되죠. 근데 대격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목적어로 생각하지 말고 관점의 대격으로 생각하자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 생각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도 그들은 아름다움을 다툰다라고 하면 그냥 되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에리존타이를 그냥 타동사로 봐서 칼로스를 다툰다라고 해도 되고
근데 그 타동사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근데 타동사라는 설명은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타동사라는 건 결국엔 그 목적어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근데 변화시키는 건 지금 목적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리존타에는 자동사인 거고, 변하는 대상은 그 주어들이기 때문에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인데, 이때 그럼 이 칼로스를 뭘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타동사가 의 목적어가 아니니까 관점의 대격으로 보는데, 제 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타동사의 목적어나 관점의 대격이나 대격은 언제나 이런 역할이에요. 언제나 행동의 타겟이에요. 동사의 타겟. 나중에 격의 용법을 설명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행동이 어쨌든 이루어질 때 그 행동의 변화 대상이 그 행동의 타겟과 일치를 하니까 그게 타동사가 되는 거고, 일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치 안 하고, 행동의 변화가 귀착되는 쪽은 주어에 있고, 근데 행동의 목적, 행동의 타겟, 행동이 관련되는 그 영역이 대격으로 언제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신텍스를 우선으로 하면은 다 이런 식으로 격의 용법에서 이 격은 이런 동사 유형에서 쓸 때는 이런 의미, 이런 동사를 쓸 때는 이런 의미,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갈리는데, 제 생각에는 좀 그게 서구어 문법에서 너무 신텍스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고, 의미론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관적으로, 최대한 일관적으로 설명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단순하게 만들수록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대격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중간대에서 대격 목적어가 팍팍 나올 수가 있냐? 애초에 다른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말하고 싶은 게 달라요. 그래서 대격의 관점의 대격으로 일단은 저도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거긴 하지만, 관점의 대격이 그러면 직접 목적어의 대격이랑 본질적으로 다르냐 하면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걸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이제 문법적으로 일관성이 없어지니까 그 일관적인 체계를 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 사실 좀 너무 나중에 얘기인데 좀 너무 빨리 많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동태의 행위자 표현에 대해서 볼게요. 수동태는, 자, 여기까지는 중간태였고요. 중간태 수동태 형태가 쓰였을 때,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디알레고마이라는 형태가 나왔어요. 또는 뭐 디알레게타이 같은 형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잘 몰라요. 이 동사를 잘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일단은 뭐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읽어보고, 아, 이거는 중간태겠구나, 이거는 수동태겠구나. 추측을 해볼 수도 있고, 추측한 다음에 사전을 웬만하면 찾아보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동사는 이렇게 메디아탄툼이라서 중간태 로만 쓰여요. 어떤 동사는 파시바탄툼, 그러니까 수동태만 있어서 수동태 로만 쓰여요. 그러니까 제 말은 중간태는 안 쓰이고, 중간태는 안 쓰이고 능동태 수동태만 있을 수도 있고, 수동태만 있을 수도 있고, 능동태 중간태만 있을 수도 있고, 중간태만 있을 수도 있고, 능동태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수동태 형태가 왔을 때는 이게 중간태만 되는 건지 수동태만 되는 건지 중간 수동태가 다 될 수 있어서 문맥으로 결정해야 되는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에서 보통 알려주죠.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리오마이 같은 동사는 수동태도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풀려나다라는 뜻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에라마이도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받는다 할 때 에라마이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수동태도 다 돼요. 되는데 이제 중간태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수동태 표현을 식별하는 한 가지 유용한 마크는 뭐냐? 100% 있는 건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이게 있으면 대부분 수동태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행위자 표현이죠.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그 누구누구에 의해서 영어에서 by 어쩌고라고 하는 거를 휘포로 씁니다. 휘포. 휘포 속격을 써요. 휘포 속격. 휘포는 아래로라는 뜻인데 아래로 아래에, 뭐 왜 아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휘포 속격을 씁니다. 뭐 속격 자체는 이해할 만하죠. 거기로부터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니티브 오브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와요. 제니티브 오브 에이전트, 뭐, 또는 분리의 속격, 제니티브 오브 세퍼레이션, 이런 식으로 다 용어들이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보고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아, 이 속격은 무슨 속격일까? 이 속격은, 이 역격은 무슨 역격일까? 이렇게 하나하나 스스로도 물어보고 확인을 하시고, 이제 확인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저는 좀 그걸 좀 너무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격의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런 에이전트 세퍼레이션 오리진, 논리적으로는 다 다른 것 같은 뜻이 왜 하나의 격, 속격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 하면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그 감각적인 이미지 때문인 거고요. 역격도 이런 게 있고, 대격도 이런 게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런 문맥에서 적용하면은 에이전트가 되고, 뭐, 세퍼레이션이 되고, 오리진이 되고, 그런 것일 뿐이지, 왜 이거는 오리진이지, 세퍼레이션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조금 저는 그건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다 세퍼레이션이지, 어디서 나오면은. 그런 거니까, 어, 그 어떤 경계선을, 구분선을 너무 샤프하게 나누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거는 그리스어보다는 라틴어의 탈격 관련해서 항상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었고 항상 하게 되는데 탈격에서 무슨 탈격이냐 가지고 무슨 몇 분씩 이렇게 몇십 분씩 얘기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그런 게 아니니까. 원래 그냥 직관적으로 그 사람들 쓰던 거고 직관적으로 쓰던 거를 후대 사람들이 문법적으로 너무 이렇게 샤프하게 나누려고 하는 거라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문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휘포 속격이 나오면은 뭐 거의 85% 수동태다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수동태라고 해서 휘포 속격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안 써도 되니까. 횡의자를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으면은 휘포 속격 쓸 필요가 없겠죠. 자, 예를 들면은 호이 모로이 까타프루 누시 땐 소피안이라고 말하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업신여긴다. 뭐를? 지혜를 이란 뜻입니다. 자,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저희 영어 시간에 맨날 하는 거죠.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세요. 그래서 해 소피아가 되겠죠. 주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를 이제 휘포 속격으로 바꾸세요. 과이 어적으로 바꾸세요. 이건 똑같아요. 영어에서. 휘포 톤 모로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온다? 수동태로 바뀌어야겠죠. 카타 프로 네이 따이. 왜? 주어는 단수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3인칭 단수 형태 써서 카타프로 네이 따이니까 이거 본 순간 여러분 원형을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카타프로 네오 동사예요. 모음축이 약유형 엡실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태를 외울 때 이거가 이걸로 바뀌는 것도 외워야 되지만 당연히 그걸 외우고 나면은 여기서 역산해서 이거의 원형은 이거다도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것까지 아셔야지 완벽하게 아신 겁니다. 그래서 역산하는 것도 항상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동일한 동사 형태가 중간태로도 수동태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호 히포스 루에따이 히포투 알키비아두라고 하면은 말은 알키비아데스에 의해 찢겨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찢겨지고 있다. 너무 이런 한국어는 모르겠어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억지로 수동태를 표현하자면 씻겨지고 있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말은 알키비아데스에 의해서 씻겨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호 알키비아데스 류에 따이 또소마라고 하면은 자신의 몸을 씻고 있다라는 중간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휘포 속격이 있으니까 수동태. 여기서는 문맥상 자기 몸이겠구나. 그래서 루에타이라는 중간태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게 속격이죠. 톤 모론. 아, 순서는 자유롭다라고 해요. 네, 자유롭습니다. 톤 모론 휘포는 안 되나요? 어, 사실 되는데 산문에서는 고전기 산문에서는 대부분 어순이 이제 전치사랑 명사가 올 때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고정이 됩니다. 거의. 그래서 휘포 속격으로 하셔도 돼요. 조금 예외적인 경우는 예를 들면 예외까지는 아니고 좀 많이 나오는 경우는 명사 형용사가 있을 수 있죠. 명사 형용사. 예를 들면은 뭐 모로이를 뭐 어리석은 사람들 안트로포인 모로이라고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형용사 명사 사이에 전치사를 넣을 수 있어요. 되게 이상해 보이긴 하겠지만 오히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모론, 휘포, 안트로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호메로스를 읽고 싶다. 호메로스는 뭐 앞에 있어도 됩니다. 어디 있어도 됩니다. 그거 사실 아예 용어가 있어요. 아나스트로페라고 해가지고 전치사가 그러니까 전치사란 말이 잘못돼 쓴 거예요. 전치사는 영어에서는 전치사지 그리스어에서는 전치하지 않습니다. 어디 놓여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전치하든 후치하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영어 기준으로 프레포지션인 거고 그리스어에서는 앞에 와도 돼요. 근데 그때 악센트가 바뀌어요. 앞에 있는 걸로.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휘뽀 돈 모론 이렇게 되죠. 근데 앞에 오면은 돈 모론 휘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악센트 상으로 걔가 앞에 명사를 꾸민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걸 아나스트로페라고 이렇게 아나스트로페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네, 맞아요. turn back. 근데 이거는 그냥 아나스트로페의 일반적인 뜻이고 그 일반적인 뜻을 문법 용어로 뭐 이런 전치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호메로스에는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호메로스 그리스어에서는 이제 전치사 명사의 어순이 자유롭고요. 고전기 산문에서는 대체로 전치사 명사의 어순으로 고정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유진님 질문.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제기대명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프랑스어에서는 언제나 프랑스어의 대명동사가 그 주물라프 같은 그런 대명동사가 중간태에서 사실은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간태를 형태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개념은 있고 개념은 있는데 그거를 문법적으로 중간태 형태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 이 제기대명 동사라는 어떤 혼합적인 형태로 끌고 온 거죠. 그런데 그리스어에서는 제기대명사 없이 중간대로만 표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 첫 번째로 제기대명사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자신에게, 뭐 그 자신을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어, 그런데 만약에, 음, 일단 대부분은 중간태가 있으면 제기대명사 필요 없이 중간태로 써요. 제기대명사 없이 중간태로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알키비아데스가 씻는다라고 할 때 호 알키비아데스 루에타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를 굳이 알키비아데스가 자기를 씻는다, 자기 몸을 씻는다라고 할 때 능동태를 쓰고 제기대명사를 쓰면 똑같은 뜻이 되냐? 중간태를 쓴 거랑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간태가 있으면 그냥 중간태를 씁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더 확인도 필요한데 그 어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예문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혹시 있으려나?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동사가 뭐 트랩보 같은 것도 돌리다, 방향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트랩보 마이 하면은 자기가 도는 거죠.
자기 몸을 그냥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근데 이제 이거를 라틴어에서는 사실은 어, 메베르토라고 해야 돼요. 이제 아니면 이제 데포넌트인 사실 베르토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중간태로 사용하는 건데 라틴어에서는 조금 이게 혼합되는 것도 같은데 그리스어는 대부분 중간태가 있으니까 그냥 중간태를 쓰는 것 같아요. 만약에 중간태가 없는 동사라면 능동태만 있는 동사라면은 제기대명사를 써서 표현을 해야겠죠. 그런 경우가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티바 탄툼, 능동태만 있는 동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런 악티바 탄툼 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자신에 대한 주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걸로 써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중간태가 없으니까 어, 제기대명사를 써야겠죠. 근데 그것도 중간태가 없으니까 쓴다기보다는 능동태만 쓰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스인 사람들한테는 그 동사의 뜻은 능동태로만 표현이 된다라는 어떤 직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태로 못 바꾸는 이유가 있으니까 제기대명사를 붙여서 능동태를 표현해도 중간태랑 완전히 교환 가능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정확하게 100% 확신은 못하겠지만 애초에 이 동사들의 유형이 있는 이상 중간태와 제기대명사 플러스 능동태가 교환 가능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단순히 논리적으로. 단순히.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어떤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동사마다 당연히 다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라틴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혼합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동사가 중간태로 쓰이다가 어디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중간태로 쓰이다가 나중에 이제 능동태 플러스 제기대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있는 것 같은데 라틴어에서 좀 혼합되는 경우가 있는 거 보면은 중간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리스어는 확고하게 중간태가 있으니까 교환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흥미로운 질문이고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현대어의 특히 로망스 하시는 분들 독일어에도 있구나. 독일어도 이제 있으니까 니히 있죠. 그래서 니히 어쩌고 지히 어쩌고 그 대명동사 쓰이는 유럽어들을 이해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중간태 개념을 알고 계시면.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나 자신을 씻는다라는 식으로 알고 계셔도 뭐 되기야 되지만은 그런 것이 애초에 어떻게 흘러나왔는지를 아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무튼 문법적으로 좀 흥미로운 부분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고 예문은 이따가 좀 시간이 나면 보고 시간이 안 나면 숙제로 돌리죠. 그 전에 이제 그 다음 진도로 나갈게요. 어, 그 다음에 조금 간단하게 볼 것은 접속사와 소사를 볼 건데요. 뭐 100%다 볼 것은 아니고 당연히 오늘은 간단한 가장 많이 쓰이는 접속사와 소사만 볼 겁니다. 자, 접속사는 영어로 컨정션이라고 하고 소사는 영어로 파티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선생님들 그리스어 수업 들어보신 분?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파티클이라고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어로는 정착된 번역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준석 선생님의 그 일리아스 오디세이 번역본을 보니까 조각말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파티클이니까 조각말이라는 표현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저도 일단 가져와 봤고요. 아니면 이제 일본에서는 소사라는 말을 써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 소사라는 한자로는 이제 좀 통합이 되니까 소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법적인 어떤 용어나 개념 같은 게 번역이 정착이 되고 좀 논의가 돼야지 가르칠 때에도 한국어로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랄까, 조금 반성해야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영어 정도는 다들 어느 정도 하지라는 전제를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설명할 때 영어를 계속해서 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심지어 좀 더 막 유럽어 얘기도 계속 하니까 조금 반성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둘 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한국어로 바꿀 수는 없어요. 정말로. 다 한국어로 바꾸는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오히려 개념을 너무 흐리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것은 분명히 한국어로 충분하게 바꿀 수 있고 충분히 바꿔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영어를 계속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혼란을 제공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정착을 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이것저것 던져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파티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아마 파티클일 거예요. 영어로 일단은 저도 입에 익어버렸으니까. 하지만 가끔 소사나 조각말 같은 표현을 쓸 수도 있으니까 혹시 사용하게 되면 다 파티클이라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십니다. 자, 이 접속사와 소사의 역할은 뭐냐? 다수의 어구, 문장을 열거할 때, 그러니까 여러 어구, 여러 문장을 열거할 때 문맥의 흐름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뭐 애초에 접속사란 게 그런 거죠. 문맥의 흐름.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렇게 쭉 흐르는 길인 건지, 강물이 흐를 때처럼 쭉 흐르는 길인 건지, 아니면 중간에 뭔가 브레이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뭔가 흐름이 바뀌는 건지. 약간 물이 흐르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이 문장, 긴 글 속에서 한 문장 한 문장씩의 관계를 만드는 건지 그걸 보여주는 게 접속사와 소사의 역할이죠. 이거를 그리스어에서는 훨씬 더 많이 해요. 사실. 정말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훈련이 자동으로 되진 않겠죠.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열심히 될 정도로 예를 들면 플라톤 대화편을 읽으면은 이 소사를 정말로 잘 봐야지 이 사람이 논증을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장치가 언어 속에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말을 어렵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말을 못 해요. 글서에서는. 왜냐면 이 소사가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구문에서는 그리스어 어구와 문장은 언제나 접속사 아니면 소사를 통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나 소사가 없으면 문장이 안 이어져요. 있어야 돼요. 없을 때도 있어요. 없을 때는 없는 이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예요, 그게. 아쉰데톤이라고 이제 접속사가 없는 문장, 연결사가 없는 문장이라는 뜻인데 아쉰데톤 해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에 있는 단어나 문장을 이어줄 때 그냥 이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 붙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아쉰데톤을 쓸 때도 있고요. 어떤 레토리컬한 효과. 그런 거니까 그게 특별하게 여겨졌다는 거는 평소에는 항상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나 쓰고요. 이게 또 필요한 이유는 문장 부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글을 쓸 때 문장 부호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어로 쓰인 문장들은 원래 문장 부호가 없었어요. 근데 이 말은 웃긴 말인 게 우리말에도 문장 부호는 없어요. 저희 구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어 문장으로 그러니까 문자 매체로 옮겼을 때나 문장 부호가 생겨나는 거지 구어에는 그런 게 없죠. 구어에서 문장 부호를 대신하는 건 뭐냐? 우리의 표정, 비언어적인 것과 목소리의 어조와 문맥과 이런 것들이 다 대신해요. 그래서 그리스어도 똑같습니다. 그리스어도 어디서 문장이 끊기고 어디서부터 문장이 시작되고 그래서 시작되는 문장이 앞에 문장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이 다 이 접속사 소사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게 그리스어가 좀 더 구술 매체나 어떤 구술 문화에 좀 더 정착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해석할 건 아니고 그냥 보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요. 플라톤의 이제 향연 첫 문장을 보시면 도코모이 페리 호온 핀타네스 테우크 아멜레스토스 에이나이 까이가르 하고 시작되는데 이 까이가르가 그 다음 문장 시작할 때 필요한 접속사 소사예요. 그 다음에 투키디데스의 첫 문장을 보시면은 이제 투키디데스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문장을 쓰는 사람입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한 문장이거든요.
투키디데스 아테나이오스 시네그랍세 톤 폴레몬 톤 폴로페누시온 까이 아테나이온 호세 폴레메산 호로스 알렐루스 아르사메노스 에우티스 카티스타메누 까이 엘피사스 메간테 에세스타이 까이 악시올로고 타톤 톤 프로게게 네메논 테크마이 로메노스코티 아크마젠토스테 에산 에사오톤 암푸테로이 파라스케우에 테파세 까이 토알로 헬레니콘 호론 시니스타메노 프로스 헤카테루스 토멘 에우티스 토데 까이 디아누메논. 여기가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 문장 속에 이런 게 없으면 접수사가 소사가 없으면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어디서 뭐가 끊기고 이 긴 문장 속에서 항목들 사이에 어떠한 논리적인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도 키네시스 가르 하면 이 가르가 소사거든요. 가르가 들어가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나올 때 키네시스 가르나, 그 다음 문장 나올 때 따 가르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장을 이어주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접속사 소사의 차이는 뭐냐? 접속사는 하나의 문장이나 어절 단위에 하나만 사용되고 소사는 여러 개가 결합되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뭐 이제 까이가르 같은 경우도 이제 소사가 소사끼리 결합되거나 뭐 접속사 소사가 결합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까이가르 아니면 까이가르 대, 까이대, 까이맨 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붙어서 쓰일 수가 있는데 접속사는 하나만 오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위치상 이게 중요한데 접속사는 문장의 맨 처음에 와요. 까이 어쩌고저쩌고, 알라 어쩌고저쩌고. 근데 소사는 두 번째 이상의 자리에 와요. 두 번째 이상의 자리라는 거는 뭐냐? 보통은 두 번째인데 가끔 이제 그 소사 앞에 온 단어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는 어떤 단위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단위일 경우엔 그 단위 다음에 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두 번째 자리지만 이런 식으로 에크데 테크메리 온 이렇게 되지만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정도까지. 예를 들면은 전치사 구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치사 구를 하나의 단위로 봐서 전치사 구 다음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에크 테크메리온 데 이런 식으로 놓일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운문에서는 좀 더 많이 써요. 운율적인 자유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접속사 소사가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적인 차이를 갖긴 하지만 까이나 때처럼 좀 구별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접속사 소사는 좀 완벽하게 구분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지만 샤프하게 구분이 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먼저 좀 대표적인 것들을 그래서 볼 거예요. 따이, 그리고 또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사로 쓰였을 때 심지어 어쩌고저쩌고 뭐뭐조차 도죠, 도. 그래서 영어에서는 and랑 even이라고 이제 구분해서 쓰지만 어, 그리스어에서는 까이로 똑같이 씁니다. 앞에서 나온 문장이죠. 퀴디데스 아테나이오스 시네그랍세 돈 폴레몬 돈 펠로폰네시온 가이 아테나이온. 여기가 돈 펠로폰네시온 가이 아테나이온이 펠로폰네스인과 아테나이인의가 돼요. 그래서 두 속격을 이어줍니다. 돈 펠로폰네시온 가이 아테나이온. 자, 그런데 부사로 쓰일 때는 뭐뭐조차도 뭐뭐도가 돼요. 왜 뭐뭐도인지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까지는 당연히 되는 거고, 그런데 심지어 뭐뭐도 이런 추가 이미지가 있죠. 그 추가 때문에 까이라는 게 심지어 even이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난케 까이 또 소포 파스케인 까까 파스케인 까까 불행을 겪는 것이 아난케다 필연이다. 누구에게? 또 소포 지혜로운 사람에게 까이 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조차도 불행을 겪는 것이 필연적이다.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까이가 나왔을 때 접속사인 까이인지 부사인 까이인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인 까이는 보통은 뭔가를 이어주는 거니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거나 두 항목을 이어주는 건데 여기는 두 항목을 이어줄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가 없는데 쓰였으니까 부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까이 또 쏘. 지혜로운 사람조차 도.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접속사와 부사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어떤 수업에서 뭐 테오크리토스를 읽는데 그리스인들 정말 이걸 구분 안 했구나라는 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문법 구분도 역시 현대적인 것이고 그들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이거 까이가 이 접속사의 까이랑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 까이로 연결되는 A 까이 비해서 A가 너무 당연하니까 생략됐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혜로운 사람도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니까 이건 접속사의 까이랑 의미상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신텍스의 관점에서 이 까이가 이어주는 항목이 두 개가 나오지 않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사라고 말을 하는 거지 부사로 분류를 하는 거지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론적 신테티컬한 차이. 저는 항상 이제 신테티컬한 너무 그런 뭐랄까 그 현대적인 맥락에서 외섭하는 거잖아요. 밖에서 그냥 저희가 그렇게 분류할 뿐인데 그리스인들의 직관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리고 그 직관 쪽을 갖고 있어야 그리스인들의 문장을 읽을 때 편해요. 그들이 왜 이렇게 비문법적으로 글을 쓰지라는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리스인들한테 왜 이렇게 그리스인들은 문법을 이상하게 쓰지라는 말을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네이티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의 직관 쪽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자, 그다음에 비슷하게 때가 있습니다. 때도 그리고 또한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엔클리틱이고 악센트상 엔클리틱 저번에 배웠죠. 이거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그다음에 포스트 포지티브 이건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문장의 첫 단어 또는 첫 어구 뒤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에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때 이걸 앞으로 보내서 까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문장을 엔토이스 가르텔로스 에스틴 호모스 아가톤테 까콘테라고 하면은 아가톤테 까콘테 선한 이들도 악한 이들도 그들의 텔로스는 엔토이스 그들 안에 있다. 호모스는 똑같이라는 부사고요. 엔토이스가 여기서 앞에서 맥락상 신들이에요. 신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선한 이들의 끝도 악한 이들의 끝도 똑같이 그들 안에 끝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둘 다 속격이에요. 복수 속격이고 아가톤 때, 가콘 때. 한 번만 써도 돼요. 한 번만 쓰면은 선한 이와 악한 이의가 되는 거고 두 개 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두 번 써주는 겁니다. 때, 때. 아가톤 때, 가콘 때. 근데 이거를 까이로 하나씩 바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까이 아가톤 까이 까콘 써도 되고요. 아가톤 때 까이 까콘 써도 되고요. 까이 아가톤 까콘 때 써도 됩니다. 이거 다 나와요. 얘는 조금 드물게 나와요. 사실. 얘는 조금 경우의 수가 드문 것 같고 얘 두 개는 자주 나옵니다. 까이 까이 때까이 때까이는 정말 많이 나와요. 때까이 맨날 플라톤 읽으면은 때가 나오면 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때가 나오면 찾습니다. 그래서 때까이 까이까이 때때 자, 그런데 이 때만 나오는 경우는 사실 조금 고전기 산문에서는 드물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로서의 때, 그러니까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 문장을 시작할 때, 예를 들면은 엔때 또이스 하면서 때로 접속사를 써서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삼국이 문헌, 호메로스나 예전 문헌에서는. 고전기 산문에서는 별로 안 나옵니다. 별로 안 나오다가 플라톤이 갑자기 후기에 티마이오스 같은 저작에 이런 때를 팍팍 쓰기 시작해요. 쌍수도 쓰고. 조금 약간 문체가 변해서 뭔가 좀 옛날 말을 쓰고 싶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드물게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른 넘어가야 되는데 가르도 많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포스트 포지티브고 논리적 이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이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발화의 이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좀 논리적인 거는
돈 디가스텐 엑셀라오네인 블루메타 도라가르 남마네. 우리는 재판관을 쫓아내려 한다. 그가 뇌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이유죠.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발화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는 맥락을 설명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에서 쓰는 문장 갖고 와봤는데 호메로스 오디세이아의 한 문장입니다. 자, 여기 가르가 있고요. 또이신가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자, 말하는 걸 들어봐라. 이타케 사람들아. 특히 구원자들한테 그 뜻을 밝히고자 이것을 말하는 바다. 하고 왜냐하면 그들에게 커다란 재앙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건 논리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바라의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커다란 재앙이 다가오고 있으니 다음에 또 가르가 나와요. 우가르 오디세우스 하면서 오디세우스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고 가까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거는 커다란 재앙이라는 걸 내가 왜 말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의 논리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내가 왜 이런 커다란 재앙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커다란 재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밝히기 위해서, 덧붙이기 위해서 쓰는 가르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가르는 좀 넓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보다 넓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인 문장들이 좀 더 나오면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벌써 11시가 되었지만 한 5분 정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만 끝내고. 자, 알라. 알라는요, 그러나, 하지만 이라는 뜻인데 명령하고 쓸 때는 어쨌든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사실 알라가 원래 악센트를 앞에 있는 알파에 붙여서 알라 하면은 다른 것들은 이란 뜻이 돼요. 다른 것들은. 알로스가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라서 형용사로 다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알라라고 하면은 다른 것은 됐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지만 그러나 라는 뜻이 되고 명령과 함께 쓸 때는 다른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여하 간에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평서문에서 잡으면은 우 게스티포타모스 알라 탈라타 이것은 강이 아니라 바다다. 우리 많이 보는 문장이죠. 우크 알라 not A but B 구문이고요. 명령이나 조언의 문장과 함께 쓰이는 건 이런 겁니다. 알리오멘 메 데타 디아티보멘 호도이오라고 하면은 여하간에 가자꾸나 길을 오래 미루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제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네가 멘테스 멘토르로 변장한 아테네가 텔레마키아를 데려가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대는 아까도 나왔는데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한 역적 대비 이것도 포스트 포지티브고요. 대는 이제 아까 나왔어요. 자,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시오 이타케 사람들이요. 한 다음에 이타케 사람들 불러놓고 그런데 특히 구원자들한테 나는 이걸 말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문네스트레신 데라고 하면서 그런데 구원자들에게 특히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대비를 주는 거죠. 앞에 이타케 사람들아. 그런데 니네 구원자들 잘 들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접이라기보다는 좀 대비, 대꾸, 조금 전환 같은 거를 줄 때 대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대가 단독으로 쓰일 때도 많지만 맨데라는 이 커플을 이루어서 쓰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어 배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밈들이 이렇게 많아요. 맨데, 비더맨 투 마이 데 같은 이런 것들을 막 계속 하는데 어떤 두 항목이 있어서 그 두 항목이 굉장히 강력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대조를 이루고 있고 결합을 형성하고 있을 때 맨, 대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관사를 이렇게 앞에 둬서 호멘 스트라테고스 아포트네스케이 호이데 스트라티오 따이 베우구신 장군은 죽어가는데 병사들은 도망친다. 뭐 말이 필요 없죠. 뭐 대비가 아주 선명하죠. 호이멘 소포이 에우프라투신 호이데 카코이 우 지혜로운 이들은 잘 행동하지만 저열한 이들은 그렇지 않다. 주격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문장 처음에만 올 필요도 없어요. 자, 또디카이아 프라테인 칼레폰멘 토이스 프레이스토이스 라디온데 토이스 소포이스. 정의로운 것들을 행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어렵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쉽다. 이렇게 됩니다. 칼레폰멘 라디온. 자, 이 문장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토디카이오 프라테인이 주어예요. 그래서 디카이아는 프라테인의 목적어입니다. 중성 복수 대격. 형용사지만 명사화돼서. 그래서 정의로운 것들을 행하는 것
실어서 주어를 쓸 때 to라는 정관사, 중성 단수 주격 정관사를 붙여서 저희 배웠죠? articular infinitive. 정관사 붙이는 infinitive 쓰고 있는 거예요. to 안 써줘도 되긴 해요. 주어로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치사 없으니까. 생략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와줬고, 자, 그리고 부정사는 중성 단수 정관사 붙어 있는 것처럼 중성 취급되기 때문에 보어를 쓸 때 중성 단수 형태 써야 돼요. 그래서 칼레폰이 온 거고, 라디온이 온 거. 그리고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때 역격 쓰겠죠. 토이스 플레이스 토이스가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토이스 소포이스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 문장 처음에 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거는 문장 처음 중간이 뭐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 여기 쉼표 찍으면 뭐 문장 처음이 되는 거죠. 사실상 절 처음이 되니까 이건 다 그냥 어디서 끊고 구두점을 찍고의 문제라서 음, 처음에 온다고 설명해도 되고 여러 가지입니다. 설명 방식은.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en mente eirene 블레우오 메타 엔데 또 폴레모 마코 메타 우리는 평화 시에는 평화 속에서는 평화로울 때는 블레우오 메타 우리는 상의하지만 중간태죠. 그 다음에 엔데 또 폴레모 전쟁 시에는 전쟁 때에는 마코 메타 싸운다 서로 싸운다 상호적인 중간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도 당연히 되겠죠. 땐맨 시켄 바이 데우에 또데소마 김나츠에 영혼은 양육하고 신체는 단련하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연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쓸 때 명사를 아예 안 써도 됩니다. 그냥 관사만 써도 돼요. 이럴 때 그냥 관사가 대명사적인 용법을 사실상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투스맨 아포크테이누시 투스다구신 하면은 그들은 죽인다 아포크테이누시 그들은 아구신 데려간다. 근데 어떤 이들은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죽이고 어떤 이들은 데려간다. 그냥 대격 복수 관사만 써도 어떤 이들은 죽이고 어떤 이들을 죽이고 어떤 이들을 데려간다. 이렇게 돼요. 만약에 여성이라면 여성 관사 쓰면 되겠죠. 하이맨 메누신, 하이데 페우구신. 어떤 여자들은 머무르고 어떤 여자들은 도망간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당연히 뭐 관사가 달라도 돼요. 하이맨 메누신 하고 뭐 호이데 페우구신 해도 돼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머무르고 남자들은 도망간다. 이런 뜻이 되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관사맨 관사대뿐만 아니라 앞에 문장에 나온 대상을 받아서 관사대로 쓸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호이폴리타이 투스 노무스 그라푸시 하면은 시민들은 법률들을 제정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법률들을 투스 노무스 목적어죠. 그러면은 이 투스 노무스를 다시 받을 때 호이 노모이라고 또 안 하고 그냥 호이 대만 써줘도 노무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국가를 지켜준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보이에 땐 블레우에스타이 페이토맨 우리는 설득한다. 페이토맨 그다음에 블레우에스타이 설득 그 조언해 달라고 누구한테? 돈 보이에 땐 시인에게 하지만 그는 호대 우크 에텔레이 호대랑 욱 모음 충돌하니까 이쪽 없애준 겁니다. 그래서 호두크 에텔레이 그는 원하지 않는다. 이 호대는 누구겠어요? 호포이에테스 시인이겠죠. 이런 식으로 맥락에 맞춰서 보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중간태, 수동태 구체적인 용법들을 좀 배워봤고요. 사실 예문들을 좀 많이 보시고 문제들을 풀어보시다 보면 좀 더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충으로 보지 못했던 예문도 한번 번역을 해보시고 여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조금 8분이나 초과했군요. 죄송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